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추리소설인데 바리스타 탐정 마환이라는 책이고 평생도의 비밀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동안 많은 추리소설을 읽었지만은 어떤 한국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추리소설은 거의 없었죠. 이 바리스타 탐정 마환은 가장 한국적인 추리소설이다. 왜냐하면 19세기 조선 시대 후기와 이 현대를 넘나들면서 어떤 스토리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고 탄탄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서민의 혼과 애환이 담긴 민화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어떤 전유물, 양반들만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제 민화가 등장하죠. 그래서 서민도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서민의 집에도 그림이 이렇게 이 벽에 이제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그 르네상스 시대였다. 19세기가 그 한국의 가장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절절함이 녹아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서라는 그 그림 그리는 관청이죠. 도화서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노비로 일할 테니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도 그림 그리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계속 일만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이 말복이라는 노비가 직접 자기 아들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그 대가집 주인에게 이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쌍놈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아주 그 쫓겨나서 죽게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아들을 그릴 때 약 한 1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정말 그림에만 몰두해서 이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평생도라는 그 이름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의 그 소재가 됩니다. 그 평생도라는 게 뭐냐면 뭐 글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간직해도 좋을 만큼 아주 좋은 걸작이라는 거죠. 평생도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 인생관과 삶의 궤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평생에 간직해도 좋을 듯한 어떤 역작. 그런데 이 평생도를 양반이 아닌 도화서의 노비가 그렸다? 그 노비는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동안 그림으로 간직하고픈 마음에 1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하여 드디어 완성하였다. 그 아버의 마음을 담아서 평생도를 여기에서는 이제 부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부심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림을 노비가 그렸으니 이 양반들인 도화서는 얼마나 그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그림을 그린 말복을 쫓아내고 이 말복은 이제 죽게 됩니다. 예, 다시 이야기는 이렇게 현대로 넘어옵니다. 어느 날 검정색 스포츠형 렉스턴을 탄 신사가 바리스타 탐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탐정환을 찾아옵니다. 바리스타 탐정 마환인데요, 책 제목이. 환은 이제 탐정의 이름이죠. 그래서 환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그 평생도의 역작 중에 그 하나를 손에 넣었고 이 평생도가 이렇게 병풍처럼 이제 네 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조합입니다. 그 병풍 중에 한 개는 이미 손에 넣었는데 나머지를 찾아달라고 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는 와중에 그 헌책방을 하는 그 한이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 헌책방에서 한 명이 한 그림을 도둑 맞아요. 이 헌책방에서 이 사실을 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환은 그림을 찾아서 여러 사람을 탐문하러 다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찰에 불화를 그려주는 스님을 만나기도 하고 황학동으로 가서 풍물시장의 노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월에 있는 조선 민화박물관에 찾아가서 그 실장을 만나서 이 그림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죠. 이런 탐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화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상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화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탐정환에는 옆에 꼭 붙어 다니는 그 유령이 하나 있어요. 유령은 이름이 이제 환인데, 이 유령이 이제 재밌어요. 이 유령이 이제 19세기에 26살의 나이로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령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고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이승에 함께 살면서 환과 동행을 합니다. 환은 카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커피 이름에 고수레 커피라는 장명을 해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가장 한국적이죠. 고수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제일 먼저 귀신에게 바칠 때 그 고수레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바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커피집에서 나오는 환희 하는 커피집에서 나오는 제일 첫 커피를 고수레 커피라고 하면서 이 유령에게 바치죠. 그래서 이 유령은 그 환과 함께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이 평생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19세기 후반은 조선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였고, 우리가 도화원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선시대 때 그림을 그리는 관청을, 이 도화원의 관청을 직경을 낮춰가지고 도화서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죠. 그림 그리는 공무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관청의 홍보 사실을, 지금은 사진이나 뭐 동영상으로 나타내지만 과거에는 그림밖에 없었으니까 이 그림 그리는 공무원을 뽑았죠. 근데 그 공무원의 어떤 직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종육품 정도 수준입니다. 종육품. 그래서 여기서 온갖 그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죠. 19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조선 예술의 황금기가 바로 19세기 후반이었다. 특히 정조 시대 때 뭐 김홍도 같은 그런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나오죠. 이 책에도 그런 김홍도의 얘기가 또 얼핏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특징적은 뭐냐? 더 이상 그 그림이 양반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민화였습니다. 민화는 우리 조선조들의 통과 의례를 지켜온 산증인이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예술이다. 서민들에게 인기를 톡톡히 아마 누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가 어떤 태평성대죠. 영정조 시대를 겪으면서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라서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드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이 풍요로움이 그림을 통해서 서민들에게도 이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평민들이 사는 대청마루에도 장식용으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재밌는 게,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그림이 그런 많은 민화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집에도 그런 민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집안 막 구석구석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어요. 정말 민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정말 나타나면 대박이겠죠. 하여튼 이 책은 아마 여러분 집에도 찾아보면 민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조선 후기와 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월을 뛰어넘어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 평생도,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백인석 박사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단원의 책거리가 진품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조선 후기 때 이게 책거리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궁중에서 도화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여기 그림에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이거 내가 그렸다 하면서 자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적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이 이제 책거리죠. 그래서 도대체 이 책거리를 누가 그렸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터넷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또 다시 시끄러웠다. 그가 오랫동안 단원 김홍도를 연구해 왔다는 것은 관계자들도 잘 아는 일이다. 그랬으므로 그가 단원의 책거리 감정가에 내놓은 결과를 두고는 다들 고개를 내저었다. 정조의 명을 받고 스승 표암 광쇠황과 함께 대마도에 밀입국했다는 점을 내세워 김홍도가 일본의 도슈샤이 샤라쿠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단원이 책거리를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은 난무해도 전해오는 작품은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김홍도의 책거리가 이제 알려지면서 무려 7억 원에 낙찰되죠. 아니, 종이 한 장을 7억
씩이나 주고 사다니 미쳤군. 할은 기가 찼다. 이 할이 이제 그 귀신입니다. 귀신. 유령. 사랑하는 연인의 시 한 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은 여자도 있다던데 화는 담담했다. 정신 나간 인간이 한둘이 아니군. 할이 흥분할 일은 아니지. 예술은 소유하는 자가 그 가치를 정하는 법이니까 같은 그림이라도 누구는 수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고 또 누구는 단돈 만원도 아까워한다고. 그게 바로 예술의 속성 아니겠어?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집착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넌 저 그림을 얼마에 주고 샀는데? 할은 카페북에 걸린 민화를 손으로 가리켰다. 덕수궁 돌담길 화가가 작품 활동을 중단하면서 환에게 택배로 보내온 그림이다. 할이 좋아한 걸로 따지면 수백 수천을 줘도 아깝지 않지. 예, 여기서 이제 황과 할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나는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사실 이게 김홍도가 그린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책거리가 7억 원에 낙찰됐는데 뭐 정말 그 종이 한 장이 7억 원이라니 하면서 이제 그 귀신 할이 이제 얘기합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값어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예술을 간직하는 자가 그 가치를 바로 정해버리니까 정말 내가 그게 뭐 필요해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산다면 정말 부르는 게 값 아니겠어요? 우리 먹거리도 마찬가지도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있는 산삼은 정말 내일 모레 뭐 죽어가는 사람이 급하게 찾는다 하면 그게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소유하는 자가 가치를 정하는 법이니까 어떤 예술품의 값어치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대화입니다. 영월에 있는 그 민화박물관에서 이제 설명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해설사가 생활이 풍요롭던 그 시절 사람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무탈한 소망을 그림에 담았다. 십장생도로 장수를 기원하고 백수백복도로 장수에 더해 행복을 염원했다. 이게 이제 그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기에 민화는 뭐다? 요즘으로 치면 취직하게 해달라거나 아이를 갖게 해달라,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는 소망이 깃든 그림이란 겁니다. 개인의 소망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나라의 정책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가도가 그렇습니다. 책을 좋아한 정조는 책가도를 그리도록 정책적으로 명한 임금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하원의 하가가 책가도를 그렸다면 이건 민화일까요? 정통회화일까요? 이렇게 이제 해설사가 고등학생들 방문온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참 재밌게 설명하고 정말 하는데 중간중간에 질문도 던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양수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텃밭 대신에 우리가 텃밭을 가꾼다 그러잖아요. 글밭을 일구어 이야기 씨앗을 심고 생각의 나무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씨앗이라는 게 커가면서 어떤 생각의 나무가 되면서 가지를 치는데 그 가지는 어디로 뻗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소설가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스타 탐정 마화는 사실 이 전작이 커피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후속작이에요. 바리스타 탐정 마화는 상당히 정말 한국적인 그런 민화를 소재로 한 한국적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뭐 범인 찾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가장 그 한국적인 민화에 대한 어떤 역사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리스타 탐정 마하입니다. 감사합니다.